네, 그럼 이번에는 그 마인 회장이 아주 네. 그냥 크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네. 엔트 파이낸셜 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다뤄볼게요. 이 엔트 파이낸셜이 커창반에 이제 상장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커창반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중국 자본시장의 어떤 중국판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창반이 작년에 한 7월 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0개 정도 하이테크 기업 그리고 뭐 반도체, 바이오 어떤 신흥 산업 위주로 유니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상장을 해왔는데 기존의 A주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갖고 있었던 각종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 그런 솔루션에 해당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A주 상장할 때 항상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불투명한 상장 심사. 그냥 정부 마음이죠. 네. 내 마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에 대한 이런 것도 네. 사실은 상장할 때 다 점검을 해줘야 네, 되잖아요. 꼼꼼하게. 네. 근데 정부에 잘 보이면 상장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뭐 대기 순번이 막 100 몇십 개가 있는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갑자기 새치기를 하고 이런 불투명성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유니콘의 시대 아닙니까? 이익이 안 나더라도 막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은 상장을 시켜주는 한국에도 테슬라 상장 트랙이 있고 뭐 어떤 기술 혁신, 기술 특례 상장이 있는데 중국엔 그런 게 일절 없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이 보드, 새로운 증권 거래소를 만들어서 이 나스닥으로 뺏기고 홍콩 거래소로 뺏기는 우량한 테크 기업들, 고성장하는 유니콘 기업들을 중국 본토로 이걸 다시 유치를 해야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드러난 것이 바로 커창반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을 증권감독위원장 아니면 뭐 발개위 뭐 이런 데서 발표를 하는데 이례적으로 재작년 말 그리고 작년 초부터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는 국가급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서는 거의 뭐 이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커창반이 열리면 뭐 주가는 날아가겠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간 동안은 절대로 주식이 깨지지 않도록 뭐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라도 계속 이 불패 신화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투자업계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50개 기업들이 평균적인 상장 당일날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140%입니다. 전 세계 어디보다도 가장 높은 시초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상장 당일날 더블 이상이 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공모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기분이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올 상반기에 이렇게 중국의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데는 아주 주요하게는 이런 테크 기업들, 신흥 어떤 산업의 기업들이 주요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커창반에 상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큰 의미가 있고 이 커창반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한 규모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00조, 200조 되는 거대한 기업이 상장을 해야 돼요. 네, 막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하나가 빡빡 상장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업은 없어요. 그럴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기업이 엔트 파이낸셜입니다. 엔트 파이낸셜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이에요 지금? 200조인데 비상장입니다. 시가가? 네, 그러니까 시가 비상장 주식 거래가 200조로 평가받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비상장 기업입니다. 엔트 파이낸셜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에요? 엔트 파이낸셜은 그냥 중국 최대 금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이라면 뭐 대출, 다 예금, 은행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그 중국을 빗댈 때 통신의 그러니까 뭐죠? 커뮤니케이션의 인프라로서의 그냥 중국의 데이터 인프라는 위챗이다. 그러면 금융의 인프라는 뭐냐? 엔트 파이낸셜이다.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는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알리바바라는 이제 상거래 플랫폼에 지급 결제만 담당하는 알리페이 요거였어요. 근데 이 알리페이가 알리바바 그룹에서 마인 회장의 의지로 강제로 분사가 되면서 마인 회장의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에 개인적 통제하에 놓이는 회사로 바뀝니다. 그냥 한 7, 8년 거의 10년 됐나 하는데 당시에 거의 야후랑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 홀딩스의 대주주고 지금도 소프트뱅크가 대주주 아닙니까?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이리저리 해보니 후진타워 정권에서 너무 비호를 해주고 여기에 막 원자바와 아들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뭐 주요 주주로 들어가 있고 하니까 손정희 회장이 정리를 했죠. 이거 해도 소용없다. 그냥 냅두자. 이렇게 해서 따로 국밥으로 가다가 미국의 그 알리바바 상장한 다음에 하도 이제 많은 잡음이 나오니까 두 회사가 관계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알리바바의 계열사가 됐는데 사실 개인 주주로 가장 지분율이 높은 사람은 마윈이에요. 마윈 회장. 그러니까 마윈 회장의 진짜 포켓은 알리바바 홀딩스가 아니에요. 예, 진짜 애지중지하는 이 진짜 포켓은 엔트파이낸셜이에요. 엔트파이낸셜 지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엔트파이낸셜의 전체 생태계를 합치면 600조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엔트파이낸셜 위주로 마윈 회장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생태계 전략으로. 그래서 미래가 유망되는 유니콘 기업들을 엔트파이낸셜이 키우지 알리바바 홀딩스가 키우질 않았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백그라운드가 되겠고 이 알리페이라는 것이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이제 페이먼트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페이먼트까지 지급 결제까지 다 와서 그냥 공과금 납부나 그냥 우리가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중국은 신용카드를 아예 겪지 않고 알리페이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이 알리페이에서 워낙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용 크레딧 어떤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쯔마 신용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세사미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 엔트파이낸셜에서의 이 신용 점수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사회적인 지위를 가늠하는 이제 신용도가 돼서 거의 신분제입니다. 신분제. 그래서 대학생 졸업할 때 되면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남녀가 이제 소개팅을 하고 이제 나중에 좀 약간 진지해지면은 엔트파이낸셜 그 메인 화면을 보여달라고. 신용 점수 확인을 하면은 이 사람이 700점을 넘는다. 그러면 연봉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 연봉이 낮더라도 물려받은 재산을 엄청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일단 결혼해도 상관없는 그리고 장모님이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이제 내 사위 할 만한 그런 한 1등 신랑감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얘는 200점짜리 얘는 500점짜리 이렇게 되네요. 네. 진짜. 그래서 600점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 살거나. 그러니까 이게 신분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리바바 가서 많이 써야 돼요. 쇼핑을 많이 해야 네, 돼요. 왜냐면 신용 레코드를 쌓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알리바바도 전 항상 텐센트를 하고 알리바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하지만 알리바바가 여전히 그래도 한 방에 있는 거는 쇼핑보다는 엔트파이낸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열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알리바바에서 떼어냈으니까 네. 마인이 자기 개인 지분율이 제일 늘리기 높아요.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분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돼요? 한 20% 이상으로 파악돼요. 알리바바 저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네네네. 그래서 20 몇 퍼센트 되니까 이게 그 subsidiary 계열사로 그 회계적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뭐 연결에는 안 들어오고 계열사로 지분법 인식이 되는데 그것도 약간 억지로 한 것 같고 근데 그 완전한 어떤 통제를 갖고 있는 한 명을 뽑으라면 마윈 회장이고요. 사실 알리바바 홀딩스는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그룹은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오너십이 애매한데 엔트파이낸셜은 완전히 마윈 회장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이건 지급 결제인데 이 지급 결제와 여기에 투자, 보험, 뭐 은행 모든 걸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금융 생태계를 갖고 있는 핀테크 회사 하면 엔트파이낸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엔트파이낸셜이 이제 커창반에 상장을 한다. 이 얘기. 상징적인 일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엔트는 나스닥으로 안 보냈어. 아마 띠디도 나스닥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거로 보면은 당연히 나스닥을 가야지 조달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상징적으로 중국 국내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공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시진핑 정권에서 외쳤던 자본시장의 국제화 이것이 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완전체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엔트파이낸셜이 상장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덩치가 너무 커요. 그 600조라면 200조. 아, 200조. 전체 생태계가 막 투자한 것과 합쳐서 600조 되는. 본체는 200조인데 200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공모가 20조, 30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20조, 30조를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렇게 투자금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모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무엇가 필요하냐면 월가 자금이 필요해요. 그렇죠. 유대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커창반을 외치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열어놔준 게 중국이 한 10몇 년 만에 바꿨습니다. 외상투자법을 외국인 투자자한테 매우 우호적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달, 지난달 계속 역사적인 추세로 외국 자본이, 미국 자금이 계속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상대적인 가치평가도 낮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외화 환전과 수익금을 회수하는데 리스크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근데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나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나 서로가 다 필요한 게 이겁니다. 미국은 자본으로 중국을 서서히 이제 잠식해 나가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스닥 가서 이게 막 이리 고통받고 저리 고통받으니 차라리 본국, 중국 본토에 상장을 시키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게 자본시장도 이게 커지고, 근데 세계 자본의 제일 큰 건 월가 자금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겁니다. 네. 그 지금 커창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만 1년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을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 나스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세계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맞습니다. 모여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성공이 되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건데 과연 중국에서 근데 이거 커창반은 외국인은 지금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비상장 단계에서 프리-IPO 투자는 열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도 투자를 커창반 프리-IPO 딜에 투자를 했는데 상장 공모 단계에서는 못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막 1년 됐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열어주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내년 후년 되면서 서서히 열어줄 거고, 1년 차 딱 되니까 나온 게 이제 커창 50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ETF로 투자해라. 이제 아마 ETF로 이제 해외 달러랑 연동이 되고, 그리고 직접 공모주 청약부터 어떤 상장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대형 종목들부터 홍콩으로 뭐 후광통식으로 이렇게 뭐 커광통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통을 하나 이렇게 채널을 열어주면 그런 주식들부터 우량주 위주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도록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커창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자본이 사실 지금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특히 문제는 기관 투자 자금이 상당히 그 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개인들이요. 7할 8할이 개인들이 싼후라 그러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개미들입니다. 다. 그리고 지난 한 뭐 5년 7년 동안 연기금이라는 것도 발전을 하긴 했는데 중간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간접 투자의 어떤 이런 문화는 상당히 허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간 게 역시나 미국 자본이에요. 뱅가드가 이제 알리바바랑 같이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그 자산운용사 사업을 하려고 하고, 다수의 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중국의 커다란 데이터 플랫폼이나 이런 핀테크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 비대면으로 이런 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자산운용 상품을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산운용업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걸 보는 것이 또 중국의 자본시장 어떤 글로벌화 되는 것에 어떤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창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뭐 정말 주력으로 키우려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참 좋은데 어쨌든 막혀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막혀 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는 없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외국인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 명의로 뭐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 일부 증권사에서 어떤 신탁을 통해서 RQ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 자격을 받아서 이제 큰 금액, 뭐 몇십억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하나 둘씩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다려 보시면 증권사에서 이렇게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HTS 많이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근데 점점 더 이런 외국 투자자들한테 이 그 자격을 획득한 어떤 QF라고 하는데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에서 외국 기관 투자자로 자격을 부여한 그 요건들을 점점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들 다수가 그런 어떤 자격을 득해서 어떤 투자의 금액을 할당받고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안적으로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많은 좋은 혁신 기업들이 계속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커창반이 아직 제 모습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20조, 30조, 10조 이런 어떤 큰 유니콘 기업들은 속속 계속 지금도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나스닥에 상장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큰 빅딜들이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흥행하고 있어요. 나스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네. 뭐 지금 막 경쟁 아니, 뭐 있는 기업도 퇴출한다고 트럼프 대통령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10조, 20조 되는 기업들이 가서 시초가가 60% 상승한다니까요. 그 얘기는 월가 자금이 다 그 주가를 상승시킨 거고요. 거기에 인민폐 자금이 없습니다. 중국 자본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달러 그 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월가 자금이 열광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중국 혁신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월가 자본이 그 미국으로 가져왔을 때 중국 네. 기업들이 IPO를 네. 미국에서 했을 때 자기들의 이익이 증가하는 맞습니다. 돈을 버는 행위가 네. 되는 거네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고 테슬라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네. 그리고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네 하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주가를 올려주는 게 이제 그 세력이 바로 월가의 자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중국의 상인과 그 유대 자본 이 경쟁과 미묘한 또 동침 요걸로 바라보면은 현실적인 어떤 자본 세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커창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하고 있고 맞습니다. 언제 외국인에게도 이 시장의 문이 열릴지 네, 그리고, 주목해야죠. 예, 네. 어떤 식으로 결국 외국인에게 열기 위해서는 금융 여러 가지 중국 내 그 네. 금융 관련된 법들이 바뀌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네. 금융 개방의 속도가 네. 얼마나 빨라질지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재밌는 시대입니다. 네.